자,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가 민간에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조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겠느냐. 자, 조세를 부과하면 저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겠느냐. 자, 조세를 부과하면 위험 부담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그 조세로 인해서 민간의 행동, 민간의 의사결정이 각 분야마다 서로 어떻게 영향받고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자, 맨 첫 번째로 조세와 노동 공급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거냐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의 노동 공급자의 예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그래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꽤 익숙한 그래프죠. 자, 우리 이쪽 수평축은 여가 시간이기 때문에 자, 하루 왼종일 논다면 최대 여가 시간은 여기까지 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여가만 보내는 경우에는 소득이 제로이기 때문에 세로축 소득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상태에서 이제 1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1시간씩 시간당 임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면 1시간 일하면 10,000원 벌고 2시간 일하면 20,000원 벌고 3시간 일하면 30,000원 벌어서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이 노동 공급자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되면 최대 WT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WT는요, 근로시간이 되겠죠. 근로시간. 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예산선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 노동 공급자의 여가와 소득 사이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요 둘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고 이때 이 노동 공급자는 이만큼의 시간을 여가를 보내고 이만큼의 시간을 여가를 보내고 이만큼의 시간을 노동, 다른 말로 근로를 하면서 그때 이만큼의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자, 현재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겁니다. 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건데 자, 조세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건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로 비례세로 부과할 겁니다. 자, 비례세로 부과할 거고, 자, 두 번째가, 자, 선형 누진세로 부과할 겁니다. 선형 누진세. 이렇게 두 가지로 부과할 건데, 자, 그랬을 때 비례세로 부과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리고 선형 누진세로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화할 건지 하나씩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비례세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세후 임금은 8,000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20%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그에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종전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10,000원이었다면 새로운 이 노란색 예산선의 기울기는 8,000원이 될 것이에요. 세후 임금률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비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예산선에서 새로운 효용 극대화점이 결정될 건데, 자, 이 사람의 이 무차별 곡선과 새로운 예산선이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그러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A점에서 결정되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요, 종전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하면 양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종전의 균형점에서 여가 시간이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리고 노동 시간이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여가 시간이 요만큼이고 노동 시간이 요만큼이에요. 자, 노동 시간이 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더 증가했죠. 노동 시간이 종전보다 요만큼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요 이점보다 왼쪽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새로운 균형점이 이쪽에서 이렇게 달성되었다면 자, 종전에는 여가 시간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여가 시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종전보다 노동 시간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서 달성된다면 종전이나 지금이나 여가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 우리 E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이 이동한 경우에는 노동 시간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세를 부과했었을 때 새로운 예산선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될 것인데 그때 경우의 수는 노동 시간이 종전보다 증가하는 경우, 불변인 경우, 감소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모두 다 가능한지 그 이유를 가격 효과에 의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노동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변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노동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가격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이러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어떻게 작용하고 소득 효과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각각 살펴본 다음에 양자 효과의 합으로서 가격 효과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체 효과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비례세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시간당 만 원에서 시간당 8천 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게 되겠죠. 자, 세후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가의 가격은 시간당 임금률인데 여기에 시간당 임금률이 하락하게 되면 여가의 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 말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자, 종전에는 여가를 1시간 보내려고 하면 내가 만 원의 소득을 포기하면서 여가를 1시간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8천 원만 포기해도 여가를 1시간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가 1시간을 보낼 때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부담이 내려가겠죠. 만 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8천 원만 포기하면 되니까 자, 우리 이것을 여가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 또는 여가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 중에서 자, 하루에 주어진 일정한 시간 중에서 일부를 여가를 쓰면 나머지 시간을 노동 시간에 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 시간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가 소비의 증가는 이꼬르 동의어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근로소득세의 부과로 인해서 세후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 효과를 보도록 하죠. 자, 세후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종전에는 시간당 만 원 벌던 것을 이제는 시간당 8천 원밖에 못 벌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정의했죠.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면 반대로 여가에 대한 소비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가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대체 효과는 이렇게 자, 시간당 임금률이 W에서 1 빼기 T의 W로 시간당 임금률이 하락하였을 때 근로소득세 부과로 인해서 시간당 임금률이 하락하였을 때, 즉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 공급이 종전보다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더 큰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감소할 거고 얘가 더 큰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증가할 거고 얘랑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그래프로 옮겨서 그리면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보셨던 그래프 그대로인데, 자, 이제는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자,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 2.2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A점이 되었다면, 자, 우리는 이러한 이동은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가 시간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여가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A점은 노동 시간이 증가한 경우니까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에만 노동 공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B점은요. 노동 공급 시간에 변화가 없죠. 따라서 양자가 같은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E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경제학에서는 대체 효과라는 애가 있고 소득 효과라는 애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효과의 절대값의 크기가 큰 것이 일반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점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뭔 소리다? 노동 공급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하기 싫어진다, 일이 더 하고 싶어진다, 일하기 싫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편의점에서 시간당 10,000원 받던 알바생한테 너 근데 앞으로 네가 버는 거에 20%는 세금을 내 라고 하면 편의점 알바생은 일이 더 하고 싶어진다 아니면 일하기 싫어진다? 일하기 싫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주 단순한 결론인데 직관적인 결론인데 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결국 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텍스를 부과하면 일하기 싫어지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우리 이러한 A의 경우나 B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조금 어렵게 또는 응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대체 어떤 경우냐? 방금 제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자, 우리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했어요.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했는데 자, 정상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초밥, 오마카세, 뭐 한우, 숯불구이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더 많이 수요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정상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가라고 하는 것도 소득이 많아질수록 여가를 더 많이 보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뭐 해외여행 가고 싶다거나 호캉스를 가고 싶다거나 휴양지에 가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여가를 열등제라고 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여가를 열등제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열등제. 자, 여가를 열등제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똑같아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후 임금이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당 10,000원 받던 알바생이 이제는 8,000원만 받게 되니까 당연히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열등제는요.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예요. 그래서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에는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노동 공급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가가 열등제일 때에는 대체 효과의 방향과 우리 소득 효과의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양자가 이렇게 일치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결론이냐면 여가가 열등제일 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기필코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로 시간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여가가 열등제일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반드시 감소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노동 공급이 반대로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여가가 열등제일 때에는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는 결론만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A, B, C 중에서 열등제인 경우에는 요 경우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요 A라는 경우나 여기 A 경우나 B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가를 정상제라고 봤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가를 정상제라고 봤었을 때만 A와 B라는 결론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가를 정상제로 보았을 때 C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나올 수 있죠. 그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자,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일 때에는 A, B, C가 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여가를 정상제로 볼 때는 요 경우가 다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가를 정상제로 보면 A, B, C가 다 가능해.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가를 열등제로 보는 경우에는 오로지 요 여가가 죄송해요. 자,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가를 열등제로 보는 경우에는 오로지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요 결론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여가를 정상제로 보면 A, B, C가 모두 가능하다. 근데 여가를 열등제로 보면 C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 공급이 2에서 C로 이렇게 균형점이 2에서 C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여가는 열등제이다, 정상제이다?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요 C인 경우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도 가능하고 열등제인 경우도 가능하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 지금까지 비례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통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비례세를 부과했었을 때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대소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의 틀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분석의 틀과 똑같습니다. 분석의 틀은 똑같아요. 다만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아까의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죠? 비례세. 지금의 세금은요, 누진세. 아까는 비례세, 지금은 누진세니까 바로 이 비례세와 누진세의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비례세와 누진세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한번 예산선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선형 누진세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러한 조세 함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요. 요렇게 해서 자, 소득이 Y0에 이를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요 Y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낸다는 이 조세 곡선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요것이 세금이고 여기가 소득이죠. 자, 여기는요, 정액 보조금입니다. 자,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이러한 A1의 정액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우리 그것을 부의 소득 세제라고 한다라고 했고, 자, 선형 누진세는 이러한 정액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소득이 Y0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원래 이랬던 어떤 노동공급자의 예산선이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러한 면세점, 우리 얘를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면세점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소득이 Y0가 될 때까지 자, 우리 요 점의 높이를 Y0라고 할게요.
자, 소득이 Y0가 될 때까지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내지 않는다 라고 공부를 했죠. 자, 면세점의 소득이 될 때까지는 Y0가 될 때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원래의 예산선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원래의 예산선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왜?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면세점의 소득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턴 세금을 내요. 자, 그때부턴 세금을 낸다라는 말은요. 자, 원래의 예산선이 있고 세전 예산선이 있고 세후 예산선이 있으면 세전 예산선과 세후 예산선의 요 수직 차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조세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Y0 이후부터는 직선의 기울기가 꺾이면서 더 완만한 기울기로 요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원래의 예산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세율이 높아야지만 세전 소득에서 세금을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하고 얘가 1번 경우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2번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1번 경우에는 자, 우리 세금의 크기가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2번의 예산선의 경우에는 조세의 크기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세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의 예산선보다 더 하방에 위치하는 예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선이 자, 여기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다가 그래서 원래의 예산선과 똑같이 올라가다가 Y0 면세점의 소득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누진세로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완만한 기울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선형 누진세의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러한 선형 누진세에서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이 점선은 뭡니까? 여기 이 점선은 뭡니까? 자, 만약에 부외소득세제에서 죄송해요. 바로 안 하고 다시 부외소득세제에서 이 정액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그때에는 소득이 한 푼도 없을지라도 그때 정부가 A1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외소득세제 하에서 이 마이너스의 A의 정액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한다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일단 소득 A1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을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정액 보조금을 100만 원을 준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것은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100만 원의 소득을 준다는 걸 얘기해요. 10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외소득세제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예산선이 1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는 점차 감소해요.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는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Y0에 이르면 이제 보조금의 금액도 보조금의 지급도 빵원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구간에서 어떤 사람의 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사람의 소득이 생기지만 지급되는 보조금은 점차 줄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소득과 지급되는 점차 감소하는 보조금을 합치면 이 사람의 소득 플러스 보조금의 수입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요 구간은요, 이 사람의 소득 플러스 보조금의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면세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부외소득세제가 적용된다면 요 점선 부분이 실선으로 바뀝니다. 부외소득세제는 요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요 점선 부분이 실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형 누진세는 이 정액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걸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요 부분이 점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선이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외소득세제에서는 A1의 보조금을 받고 시작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소득이
증가하는데 동시에 보조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산선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요 점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예산선과 똑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요 부분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비례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비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한 채로 노란색 예산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비례세의 기울기와 선형 누진세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선형 누진세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가 더 완만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누진세니까. 자, 우리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비례세로 부과할 때보다 선형 누진세로 부과할 때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왜 선형 누진세에서는 같은 조세 수입을 얻을 때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소득이 Y0가 될 때까지는 조세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조세 수입이 없어. 조세 수입이 없다가 이제부터 조세 수입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비례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세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조세가 발생하는데 근데 우리 선형 누진세는 면세점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조세가 없어. 여기까지는 조세가 없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세를 징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세를 징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조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선형 누진세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되고 이것은 더 세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의 크기를 더 키우냐면요. 대체 효과의 크기를 더 키웁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세요. 자, 임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임금이 더블 제로였는데 임금이 W1으로 하락할 수가 있고 W2로 하락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비례세를 부과했었을 때 자, 비례세를 부과했었을 때는 임금이 이 정도 하락해요. 그런데 선형 누진세를 부과했었을 때는 자,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면 임금이 이만큼이나 하락합니다. 자, 임금의 변화 폭이 어떤 경우에 더 큽니까? 당연히 선형 누진세가 더 크게 하락하죠. 더 크게 변동하죠. 자,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대체 효과의 크기가 더 커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형 누진세는 비례세와 비교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자, 선형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대체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 대체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분석을 한다면 노동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분석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앞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자, 텍스트 읽어 보시면요. 자, 선형 누진세 제도는 노동 공급량의 증감 역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선형 누진세는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비례세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여러분 요거 2번 문장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 교체할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2번 문장 삭제하고 2번 문장 자리에 요 문구를 대신 넣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2번 기존의 교과서에 있던 2번 문장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문장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을 때 비례세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자,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임금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져서 대체 효과의 크기가 더 커진다 이 얘기인데 이 말은 곧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의 정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대체 효과의 크기가 비례세보다 선형 누진세일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액의 조세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비례세보다 선형 누진세가 노동 공급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4번에서 세율의 구조와
자, 세율의 구조와 대체 효과의 크기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자,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대체 효과의 크기의 순서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동일한 조세 수입이라면 중립세의 경우에는요,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이 없죠. 즉, 임금률의 변화가 없죠. 따라서 중립세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부담의 크기도 제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형 누진세와 비례세를 비교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세보다는 선형 누진세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그에 따라서 초과 부담의 크기도 더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조세 수입을 얻는다면 선형 누진세의 경우가 대체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립세의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소득효과만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립세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 여가를 정상제로 볼 때와 여가를 열등제로 볼 때, 여가를 정상제로 보는 경우에는 여가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가를 열등제로 보는 경우에는 여가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효과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 우리 소득 효과는 여가를 정상제로 보느냐 열등제로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가를 정상제로 보면 반드시 노동 공급은 증가할 것이고 여가를 열등제로 보면 반드시 노동 공급은 감소할 거다 이 얘기예요. 자, 따라서 여가가 정상제라면 중립세 부과 시 반드시 노동 공급은 증가할 것이고 열등제라면 반드시 노동 공급은 감소할 거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고 간단하게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형 누진세는 비례세보다 세율이 더 높다.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때 세율이 더 높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노동 공급 감소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옆에 멘토링 나와 있는데 멘토링에 비선형 누진세가 있죠. 자, 우린 지금까지 선형 누진세를 공부했고 이제 비선형 누진세까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멘토링 보시면 비선형 누진세는 선형 누진세에 비해서 적용되는 한계 세율이 더 높다. 따라서 비선형 누진세는 선형 누진세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비선형 누진세는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선형이 대체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론 암기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선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선형 누진세, 그 다음에 비례세, 그 다음에 중립세 이렇게 대체 효과의 크기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초과 부담의 크기의 순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 보충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면세점에 대해서인데요. 자, 우리가 방금 선형 누진세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있다 보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면세점의 소득에 이를 때까지는 세금이 없다가 면세점 이후부터는 이제 누진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그래서 면세점의 높이가 Y0라면 예산선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원래의 예산선과 똑같이 올라가다가 Y0의 높이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꺾이는 형태로 선형 누진세 하에서의 예산선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면세점이 인상된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소득이 100만 원까지 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냈어. 그런데 이제는 면세점을 인상해서 이제는 소득이 2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요 면세점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때에는 면세점이 이렇게 Y1이라고 할까요? Y1이 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따라서 이때는 예산선이 Y1의 소득에 이를 때까지는 세금이 없다가, 그죠? 세금이 없다가 이제 Y1에 이르면 그때부터 세금을 누진세로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면세점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면세점이 Y0일 때에는 자, 원래의 예산선상에서 세금이 없죠. 언제까지요? 자신의 소득이 Y0가 될 때까지
때까지는 세금이 없다가 Y0에 이르면 그때부터 꺾여서 누진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면세점이 Y0에서 Y1으로 인상되면은 이제는 소득이 Y1이 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제 Y1의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꺾여서 누진세를 내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얘하고 얘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전제했어요. 오로지 면세점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면세점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자,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요. 노동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 증가하잖아요. 종전에는 소득에 Y0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는 Y1의 소득이 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액이 감소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율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면세점만 이렇게 인상된 경우로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면세점이 인상되면 납세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소득 효과에 변화가 생겨요. 소득 효과의 변화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 그때에는요, 요거랑 달라지죠. 아까는 중립세를 부과한 경우고 지금은요.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이때는 여가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여가가 열등제일 때에는 여가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면세점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 공급자의 납세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오고 이에 따라서 소득 효과에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합시다. 자, 이 모형의 문제점 무엇이냐? 자,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 또 개인에 대한 분석과 사회 전체에 대한 분석은 상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한 건 한 개인을 전제로 분석한 건데 개인에 대한 분석과 사회 전체에 대한 분석은 상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 그리고 임금률이 변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했죠. 자, 원래 세전 임금이 W였는데 여기다가 T%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얘가 1 빼기 T의 W로 요렇게 얘가 W0라고 한다면 요렇게 임금률이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거는요. 세전 임금이 W로 불변이란 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노동 공급은 우하향하고 노동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할 때 노동 수요는 우하향하고 노동 공급은 우상향할 때 자, 노동 공급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S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회전 이동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종전의 임금이 W0였는데 자,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임금이 W1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후 임금은 1 빼기 T의 W1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죠. 자, 따라서 요거랑 요건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요. 어떤 내용이죠? 자, 이랬던 W0에서 그대로 이렇게 1 빼기 T의 W0만큼 임금이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세전 임금이 W0에서 W1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게 세전 임금이고 세후 임금은 1 빼기 T의 W1이 된다. 바로 이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하느냐? 요거는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 자, 우리는 조세 부과의 효과만 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W0에서 1 빼기 T의 W0가 되는지 아니면 W0에서 세전 임금이 W1으로 상승했다가 1 빼기 T의 W1으로 하락하는지 이것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조세를 부과하면 어쨌거나 종전보다 임금이 내려가는 건 맞잖아요.
그죠? 종전보다 임금이 내려간 건 맞기 때문에 임금이 내려간다라는 것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세전 임금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가정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개인의 노동 공급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비현실적 가정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자가 자신의 근로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는 직장에 따라서는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그러한 가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